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알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알럼은 거의 만능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알럼을 가지고 응집시켜서 폐수나 서스펜디드 솔리드 같은 걸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그 응집 이론에 대한 부분들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나옵니다. 알럼이 포메이션도 좋게 하고 탈수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있죠. 리텐션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제도 섬유에 붙여주고, 피치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성질들, 알럼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 첫 번째 거에서 어느 부분에 다 알럼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몇몇 경우에는 알럼을 사용할 때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살펴봅시다. 알럼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보류 향상제로 사용을 합니다. 보류 향상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섬유가 음이온이에요. 여기에 있는 염료, 충전재, 라텍스, 미세분, 전부 다 음이온입니다. 그럼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알럼을 사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섬유 표면을 양전화로 바꿔줘가지고, 섬유 표면이 양전화 되면은 충전재나 염료나 라텍스나 미세분과 같은 음이온성 물질들이 섬유 표면에 달라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탈수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탈수가 안 될까요? 그럼 첫 번째, 탈수 장애는 어디에서 올까요? 종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탈수 장애는 미세분으로부터 옵니다. 미세분. 근데 미세분은 비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큰 거죠. 입자가 작아서 비표면적이 크죠. 입자가 작아서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물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성질들이 섬유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비표면적이 큰 미세분이 물을 보유하려는 성질들을 줄여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미세분 응집체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알럼 주위에 미세분들이 와서 달라붙게 되면은 각자의 미세분이 아니라 응집체처럼 작용을 하면은 이 응집체의 비표면적은 커지고, 이때 커진 응집체에 물을 좋아하는 성질들은 각자의 미세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응집체가 될수록 물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잘 종이에 첨가하는 성분들이 퍼져 있으면은 포메이션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메이션을 향상시키는데도 알럼이 사용됩니다. 또 다른 용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는데, 종이를 만드는 시스템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음이온들, 조각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음이온을 모으는 방법은 큰 양이온이 있어서 주위에 음이온들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런 모델로. 섬과 양이온이 2개 있으면 음이온 6개를 잡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알럼은 약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pH를 조절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물속에 여러 가지 부유물질들이 떠 있으면 이 물이 지저분하겠죠. 폐수 처리하거나 그럴 때. 이 부유물질들을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음이온 부유물질들을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가라앉게 하면은 부유물질이 많이 떠 있는 뿌연 물이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속에 존재하는 부유물질을 조절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제조 공정 중에서 pH 문제가 있는데 탈크나 알럼을 사용하면 이 pH를 조절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알칼라인 초지 조건에서는 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용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른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나 다른 물질들이 리텐션 에이드나 드레이네이지 에이드, 포메이션 에이드 이런 것들은 보리 향상제, 탈수 촉진제, 포메이션 향상제 등을 사용을 하고 알칼리 또는 중성 초지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애나이온 트래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로다가 산성 초지뿐만 아니라 중성 알칼리 초지 조건에서도 이런 애나이온 트래시 같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산성 초지 조건에서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로진 사이즈. 이것도 음연을 띠고 있는 로진 사이즈를 섬유 표면에 달라붙게 하는데도 이런 알럼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수변지력 증강제가 처리된 종이에서 알럼을 사용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수변지력 증강제 중에 어떤 거죠? 요소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나 멜라민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를 가지고 산성 초지 조건에서 산성 초지 조건에서 이걸 향상시킬 때는 수변지력을 향상시킬 때는 산촉매 조건, 산촉매로다가 알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럼은 제지공업에서 거의 만능처럼 사용이 됩니다. 알럼처럼 만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또 있죠. 2가지가 더. 어떤 거죠?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와 양이온성 전분. 이런 것들은 그 종이를 만드는데 수많은 음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이온들을 컨트롤하는데 중요한 물질들이 됩니다.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나 양이온성 전분 같은 것들은 분자량과 전나 밀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런 특성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럼을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 단점으로다가 이런 알럼을 기본으로 하는 물질들은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량을 사용할 경우 종이 강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 이 퍼머넌트, 이게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이 없다는 거예요. 알럼을 사용해서 만든 종이는 내구성이 뚝 떨어지죠. 어떤 것들 있죠? 산성 초지로다가 만든 종이들로 만든 책들을 여러분 도서관 가보면 50년이나 60년 지나고 나면 종이가 부스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서관에서 이 산성지로 만들어진 책들을 어떻게 탈산 처리를 하고 복원을 하는지, 종이 복원 분야에서 이런 것도 큰 영역입니다. 알럼을 사용하면은 산성 초지 조건으로 종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성이나 알칼리 초지 조건에 적합한 충전재인 탄산칼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해가 돼가지고 수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수산화칼슘은 더군다나 물에 용해돼 버립니다. 알럼이 데포짓되면은 전체적인 치료 시스템이나 초지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에서 설명드린 거의 만능처럼 사용될 수 있는 장점들 때문에 알럼은 이 종이 산업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잘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지 산업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고속초지입니다. 초지기를 빨리 돌려야지 돈을 뽑을 수가 있어요. 초지기를 빨리 돌리면 그런 조건에서 전달 능력이 크게 생깁니다. 전달 능력이 크게 생기면은 섬유와 알럼과 다른 첨가제들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데 이런 고속 초지 조건 이 전달 능력에서 이 덩어리들이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보류 향상제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최근의 고속 초지 조건에서는 알럼을 가지고는 이렇게 높은 전달 능력 조건에서 플럭이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플럭을 형성하는 합성 고분자 보류 향상제 쪽으로 시장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산성 초지 조건에서 초지기를 하는 회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지에 사용하는 알럼은 일반적으로 황산 알루미늄이 14분자의 물을 가지고 있는 황산 알루미늄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알루미늄은 산가입니다. 그 다음에 설페이트는 마이너스 2가고, 그래서 두 분자의 알루미늄과 세 개의 설페이트가 만나서 6개로다가 되어 있고, 결국은 알루미늄 2개와 산소가 3개 있는 걸 SO2 형태로다가 빼버리면은, SO2 형태로다 빼버리면은, 이제 SO3 형태로다가 제거를 하면은, Al2O3 형태에 해당됩니다. 알럼은 어떤 형태로 공급될 수가 있는가 하면, 고체 형태로도 공급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는 액체 형태로도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공급되는 알럼은 액체 형태와 고체 형태 두 가지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물성이 있습니다. 고체 형태로 공급이 되면은 별 문제는 없겠죠. 액체 형태로 공급될 때는 약 48.5% 정도의 액체 용액으로 공급이 되고,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이 약 1.335. 그 다음에 밀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실제 알럼이 공급될 수도 있고 반도체 산업에서 알루미늄 기판을 황산을 써서 그 부식 가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황산에 녹아있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산업 폐기물을 알럼이라고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가짜 알럼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성들 비중과 비중으로 확인을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황산에다가 pH를 맞춰가지고 pH를 맞추고 그 다음에 물론 일부는 알루미늄과 황산이 반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루미늄이 수소보다 이온화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산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죠. 전자가 전달됐으니까 나중에 수소 기체가 돼서 뭐 없어지거나.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알럼과 유사한 성질이 되겠지만 황산 중에 일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산을 띄고 있는 pH가 되면은 굉장히 다른 우리가 상업적으로 납품을 받는 알럼과는 굉장히 다른 짝퉁 알럼이 공장에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알럼은 삼가를 띄죠. 다양하게 많은 양이온들이 있는데 왜 알럼이 제지 산업에서 사용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양이온들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소디움 양이온 있고 마그네슘 양이온 있고 포타시움 양이온 있고 칼슘 양이온들이 있는데 왜 알럼을 사용할까요? 알럼은 삼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온 반경이 굉장히 적대요. 여러분 주기율표 보면은 소디움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에요. 11번, 12번, 13번. 그럼 이 중에서 소디움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입자가 가장 작을까요? 양성자가 11 있는 것, 양성자가 12개 있는 것, 양성자가 13개 있는 것, 어느 게 가장 작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중성 조건에서는 양성자 11개와 전자 11개가 있으면은 아마도 소디움, 나트륨이 가장 작을 거고 나트륨보다 더 큰 게 마그네슘,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알루미늄일 거예요. 이것은 원자의 경우에 원자가 아니라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온화가 되면 소디움 1가 양이온과 마그네슘 2가 양이온과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있는데 어느 게 가장 작을까요? 양성자는 11개, 12개, 13개 있어요.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네온과 같은 구조를 갖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양이온이 되겠어요. 10개, 10개, 10개가 있어요. 그럼 최애각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반경은 일단 여러분들이 비슷할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한데 양성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기적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양성자 13개가 전자를 10개를 잡아당기는 구조가 12개가 10개를 잡아당기는 구조보다 11개가 10개를 잡아당기는 구조보다 더 작습니다. 극단적으로 표시를 했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디움 양이온이나 마그네슘 2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 중에서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양 전하의 전하는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합을 하면서 강한 결합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가수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알루미늄 뭐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알루미늄 성가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알루미늄 2가 이런 식으로 되고 책의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 물에서 언급했던 알루미늄 2가는 물과 만나서 알루미늄 1가 위치가 2개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면서 구조가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한 일들이에요. 3가가 물과 반응해서 2가가 되고 2가가 물과 반응해서 1가가 물과 반응해서 중성 이런 식의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산이 만들어지는 반응 때문에 알럼을 사용한 산성 초지 조건에서 만들어 놓은 그 종류들은 알럼의 이런 반응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지고 이게 셀룰로스의 산 가수분해 반응에 사용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셀룰로스의 이미절단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강도가 약해지고 나중에 극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종이가 부스러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초지 조건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알럼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개수의 알럼들이 13개가 수산기 21개와 산소 4개 반응을 해가지고 플러스 7가 양이온을 만들거나 8개가 플러스 4가를 만드는 것처럼 다 핵 알루미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아마 초지 조건 중에서 알럼이 만들어질 거예요. pH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초지 조건 산성 초지 조건 pH 4.5에서 5.5 사이에 어떠한 알럼 종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성 조건에서는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염기성 조건, 중성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으로 지나가면 수산화 알루미늄이 존재를 하는데 산성 초지 조건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8개의 알루미늄과 20개의 수산기가 만나가지고 플러스 4가 다핵종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플러스 4가 다핵종이 이런 알럼 중에 대부분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게 초지 조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알럼이 종이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섬유가 있으면 섬유 표면에
알럼이 와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흡착이 됩니다. 정전기적인 상호 인력에 의해서 흡착이 되겠죠. 다 핵종, 여러 개의 알럼, 아까 알럼 8개가 붙어 있던 20개가 붙어 있어 플러스 4가. 이건 다 핵종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양이온성, 플러스 4가 양이온 차지를 띠게 되고 섬유 표면과 섬유 표면에 있는 음이온, 카복실레이트 음이온과 사이에 정전기적인 잡아당기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pH 조건이 4.2 이하일 때는 알럼이 보류, 흡착되는 것들이 굉장히 작은데, 앞에서 얘기했던 알루미늄 8개와 수산기 20개가 붙어 있어서 플러스 4가가 되는 이 조건에서는 집어넣는 만큼씩 pH 5.0 근처에서는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pH 조건이. 이 조건에서 pH가 뭐 4.4 이하에서는 섬유의 보류가 되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그런 현상은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폴리뉴클레오 스페이시스, 다 핵종, 알럼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이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 pH 조건에 따라서 카복실 그룹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pH 5.5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의 수산기가, 카르복실기가 이온화되어 있고, pH 4.0 조건에서는 이온화되어 있는 카르복실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흡착되는 정도는 알럼의 구조에 의해서 흡착되는 정도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섬유 표면에 있는 음이온인 카복실 구조가 얼마나 이온화되어서 흡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pH에 따라서. 섬유 표면의 전하에 알럼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카복실 그룹은 pH가 더 떨어지면, 더 산성 조건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온화가 잘 되질 않아요. 이온화되지 않으면은 양이온인 알럼이 가서 달라붙을 공간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pH가 4.5를 지나서 5.5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되는 정도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섬유가 이온화되면은 그 이온화된 표면에 알럼이 흡착돼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산성초주 조건에서는 알럼 8개가 같이 플러스 24가를 만드는, 플러스 24가인데 수산기 20개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4가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다핵종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산성초주 조건에서 존재하는 알럼이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pH에 따라서 어떻게 제타 포텐셜이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질효화학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알람을 집어넣지 않으면 음전을 띄고 있어요. 왜일까요? 카복실 구조가 이온화되어 음전을 띄고 있으니까. 알람 8개가 20개의 수산기와 함께 플러스 4가를 만드는 조건에서는 흡착이 잘 일어나고, 표면에 가지고 있는 음전화보다 더 많은 양의 양전화들이 흡착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제타 포텐셜을 재면은 표면이 양전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이 양전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왜 중요할까요? 표면이 양전화 상태를 유지해야 다른 여러 가지 음이온성 첨가물들이 섬유 표면에 가서 달라붙을 수가 있겠죠.
원래 섬유 표면은 음전화였어요. 알럼을 사용해가지고 섬유 표면을 양전화로 전화를 바꿔주고, 섬유 표면의 전화가 음전화에서 양전화로 전화가 역전된 후에는 다양한 음전화 첨가물들이 섬유에 달라붙어서 종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섬유와 미세분이 있으면 알럼이 어디에 가서 더 잘 붙을까요? 당연히 미세분에 잘 붙겠죠. 그 이유는 단위 무게당 표면적인 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미세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절히 조절하면 미세분을 응집시켜서 탈수를 촉진시키거나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알럼과 pH와 농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종이를 만드는데 응용을 하는 분야들. 앞에서 테이블 1번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중첩이 되는 내용들이죠. 섬유를 보류시킬 때, 어떤 섬유를 보류시킬 때 이런 알럼이 필요할까요? 음이온을 띠고 있는 염료를 보류시킬 때 필요하겠죠. 섬유도 음이온이고, 염료도 음이온이고, 여기에 알럼이 존재를 하면 염료를 섬유에 보류시킬 수가 있겠죠. 음이온을 띠고 있는 염료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마 산성염료계 염료를 보류시키는데 알럼이 효과적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충전재는 음이온을 띠고 있고 미세분도 음이온을 띠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섬유와 미세분은 미세분과 충전재는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탈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섬유에 흡착시켜 놓고 강한 플럭을 만들어서 물과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게 하면은 탈수가 촉진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이를 만드는데 존재하는 다양한 음이온성 쓰레기들을 중화를 시키면은 염기성 알칼리 초지 조건이나 중성 초지 조건에서도 고가의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나 양이온성 전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럼은 pH를 조절하거나 토지 공정 중에서 코팅 과정에서 라텍스 계열로부터 발생하는 피치 문제를 조절하는데 또는 로진 사이징을 할 때 로진 사이즈제가 섬유에 보류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알럼을 사용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럼도 존재를 하지만은 소듐 알루미네이트라는 종류도 요즘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설페이트 이온이 심각한 디포전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설페이트 대신에 소듐 알루미네이트 형태로다가 알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지공업에서 어떤 화학 첨가제로 사용보다는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알럼은 거의 만능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류 향상제, 탈수 촉진제, 포메이션 향상제, 피치 트러블을 해결하는 로진 사이즈에서 로진을 정착시키는, 그 다음에 염료를 정착시키는, 그리고 폐수 처리에서 부유물들을
가라앉게 하는 등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50년 이상 동안 사용되었고 다양한 용도에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여러분 지리화학 책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미시간주의 그 수질을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만든 발표 자료들인데 어떻게 서스펜디드 솔리드를 응집시켜서 처리하는지 거기에 사용되는 알럼에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코아귤레이션 방법을 써서 이런 코아귤레이션 방법에 알럼을 사용하는 겁니다. 미시간주의 그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만든 발표 자료입니다. 첫 번째 그럼 클래리피케이션이 뭘까요? 뿌연 물을 투명한 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왜 뿌열까요? 빛을 산란시키는 뭔가,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뭔가 작은 충전재의 크기만한 것들이 물속에 떠다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작은 입자들은 잘 가라앉지가 않아요. 왜? 콜로이드 크기 때문에 이런 입자들이 가라앉으려는 성질과 부력과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 힘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입자 크기가 작아서 잘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제가 TV 뉴스를 보는데 오늘이 11월 11일이에요. 참 많은 사소한 뉴스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싱글데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가래떡날 또는 빼빼로날 등등.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이맘때가 되면은 중국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난방을 시작합니다. 석탄을 때울 때 나오는 그 미세한 미세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돼요. 공기 중에 떠다니게 돼요. 또 이런 가을 날에는 공기가 안정화되어 있어서 특히 그 아침 기온 같은 경우에는 밑부분의 온도가 낮고 대기 중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대기 중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온도가 낮아야지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다가 이동을 하겠죠. 근데 위에 있는 공기 온도가 높고 아래에 있는 공기 온도가 낮으면은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되죠. 그럼 그건 밀도로다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온인 경우와 고온인 경우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날수록 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상층부가 고온이면은 저밀도가 되는 거예요. 하층부는 저온이 되면 고밀도가 되고. 그럼 공기 중에 고밀도인 공기가 아래에 있고 저밀도인 공기가 위에 있으면은 공기가 섞이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럼 공기가 그대로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런 계절이 되면은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추워가지고 석탄을 태우는데 석탄을 태우는 배기가스 부분을 잘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들이 하늘을 떠다니게 돼요. 이렇게 미세한 먼지들이 하늘을 떠다니면서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라앉질 않아요.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크고 사이즈가 되면은 중력이 이게 떠다니는 브라운 운동보다 훨씬 더 중력이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 중력보다 브라운 운동이 크면은 계속적으로 날아다니려는 현상을 가지겠죠. 그래서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동북 삼성의 어떤 도시의 시내를 보여주는데 불이 들어오는 전광판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것은 작은 입자들이 광산란을 시켜가지고 이게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오늘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물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광산란 현상을 일으키고 물속에서 브라운 운동을 하고 가라앉질 않으면 계속 뽀얀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폐수 처리 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강에 배출되더라도 계속 뽀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질 단속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걸 어떤 방법을 써서 가라앉힐 수가 있을까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떠다니는 물질들이 대부분 음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 크기가 작고 전하가 큰 삼가 양이온 알럼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응집을 시키면은 응집 전에는 이 작은 입자가 브라운 운동을 하려는 성질이 가라앉으려는 성질보다 훨씬 더 컸는데 이렇게 응집체를 만들면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브라운 운동을 하려는 성질보다 더 커져서 결국은 밑바닥에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렇게 응집된 것들을 제거하면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들이 클래리피케이션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응집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알럼입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그런 고체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응집을 시켜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응집을 시키는데 응집을 시키면은 제거되는 고체가 가라앉아서 제거되는 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려서 가라앉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데 제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진 고체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그런 폐수 처리를 단기간 내에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응집 처리를 하고 나서 그런 그 폐수를 방류를 하면은 폐수로 나가는 폐수를 통해서 나가는 거에 고체 물질이 덜 들어있겠죠. 응집돼서 가라앉았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고체로 회수해가지고 슬러지로 처리해야 되는 슬러지 폐기 비용은 증가를 할 겁니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폐수를 따라 나가가지고 이 따라 나간 그 고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슬러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슬러지를 폐기하거나 처리하는 비용들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폐수 내에 제거되는 폐수를 따라가는 작은 밀입자의 고체보다는 더 큰 입자의 고체로 다 응집이 돼서 슬러지 형태로 제거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공정에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학적인 그 클래리피케이션 공정은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커져요? 응집을 시키면. 응집을 시켜서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죠. 예, 여기서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예, 얼마 정도인지, 그 다음에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고 있어요. 입자 크기가 약 1mm 정도 되는 거. 이것은 모래 중에서도 약 거친 모래에 해당되고 3초면 가라앉습니다. 이것보다 10배 더 작은 거는 고온 모래에 해당되고 가라앉는데 38초 정도가 걸린대요. 이 입자 크기가 또 다시 10배 줄어들면은 33분 만에 가라앉게 되고 또 10배 더 줄어들면은 이거는 어느 크기인가요? 1 마이크로미터 범위입니다. 콜로이드 범위. 박테리아와 같은 크기가 되는데 약 55시간 정도 걸려야지 가라앉게 되고 0.1 마이크로미터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 콜로이드 범위 231 보다 더 작은 1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입자는 가라앉는데 약 6.3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은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화학적으로 응집을 시키는 거, 코아귤레이션을 시키고, 코아귤레이션 시켜서 입자 크기, 평균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들고, 쉽게 가라앉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클래리피케이션 처리 이후에 빠져나가는 폐수에서 고체 폐기물의 폐수 내 고체 폐기물의 농도를 저하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학적인 클래리피케이션 방법은 그렇죠.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들었죠. 입자 크기가 커지면은 또 입자들끼리 만날 수 있는 확률들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입자들 간의 충격에 의해서 만나서 일부의 경우는 더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튕겨 나갈 수도 있겠죠. 입자 표면, 서로 만난 이 표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면은 더 큰 덩어리가 되고 더 빨리 잘 가라앉게 될 겁니다. 화학적으로 클래리피케이션을 해요. 여기에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뿌옇게 떠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코아귤레이션을 시키고 플러큘레이션, 좀 다른 방법이긴 플러큘레이션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가라앉는 부분들 코아귤레이션이나 플러큘레이션에 대해서 큰 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입자가 되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맑은 물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코아귤레이션 과정은 코아귤레이션 시킬 수 있는 어떤 케미칼을 첨부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작은 입자가 음이온이고 또 작은 입자가 음이온이고 또 작은 입자가 음이온이에요. 이것들이 달라붙어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화학약품을 첨가하는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떨어져 있었는데 음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있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믹싱을 하고 삼가 양이온과 만나게 되면은 덩어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는 침전이 되고 침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플러큘레이션 방법은 좀 다른 원리입니다. 천천히 믹싱을 하고 일반적으로 플러큘레이션은 굉장히 큰 양이온성 고분자들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분자의 크기가 큰 천천히 믹싱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믹싱을 하다 보면 여기 와서 계속 조금씩 달라붙어요. 그런 후에 다이아미터가 커지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제거를 하면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고체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물과 그 다음에 가라앉는 고체와 두 개로 다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해진 액체와 그 다음에 서스펜디드 솔리드가 슬러지 형태로다가 응집된 그런 고체 부분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중력을 사용해서 가라앉게 하고 가라앉은 후에 위에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공기 방울로다가 이것을 부유를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과 슬러지가 제거가 될 때 일반적으로는 물과 슬러지 사이에 다른 화학적인 특성을 갖는데, 만약에 물이 친수성이고 슬러지가 소수성이라면 밑부분에다가 공기를 부여를 시키면 공기도 소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성의 공기와 소수성의 슬러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슬러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공기를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일 위로 가겠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슬러지도 같이. 그럼 위에 있는 슬러지만 걷어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슬러지를 밑에 가라앉혀가지고 밑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제거하는 방법과 공기 부양을 시켜가지고 슬러지를 물 위에 띄우고 물 위에 떠다니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클래리피케이션 방법은 파티클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진 것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서로 더 큰 덩어리가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스펜디드 파티클은 정전기적으로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이온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음이온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믹싱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화학적 첨가제 없이 믹싱을 하면은 양이온을 갖는 부유물들끼리 더 큰 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큰 덩어리가 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큰 덩어리로 갈 수가 있을까요? 음이온 물질들끼리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응집제를 사용을 하면, 양이온성 응집제를 사용하고 믹싱을 하다 보면 이런 음이온들이 와서 달라붙을 기회들이 제공이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덩어리들은 어떤 거는 플러스 3가인데 여기에 음이온이 4개 와서 달라붙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플러스 3가인데 음이온이 2개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컨택이 된다면 서로 또 달라붙어서 더 큰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응집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응집체 간의 충돌에 의해서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은 덩어리 크기가 커질수록 응집이 잘 될 겁니다. 같은 극끼리는 밀어낸 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서스펜디드, 부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두게 됩니다. 서로 정전기적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계속 응집이 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죠. 하지만 여기다가 화학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두 개의 부유물 사이에 응집이 일어날 수 있는 유도제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응집이 될 것입니다. 원래 음전하가 여기에 집어넣은 화학 첨가제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응집된 것들끼리 충돌을 해서 더 큰 응집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과정을 메커니즘으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제를 집어넣으면은 정전기적 반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는 응집제가 두 개의 덩어리들, 약간씩 응집된 덩어리들 사이에 또 브릿지를 만들어가지고 더 큰 응집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면은 다른 것들은 여기 물리적으로 와서 흡착이 돼가지고 또 제거되는 메커니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끼리 서로 작은 응집체를 만들고, 이 응집체들이 더 큰 응집체를 만들고, 이 응집체 사이의 빈 공간에 나머지 자유롭게 떠다니던 부유물질이 끼어들어가지고 제거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물속에 있는 부유물질들이 제거가 됩니다. 정전기적인 차지가 줄어드는 과정은, 그렇죠? 부유 물질 표면에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첨가한 알럼에 또 전하를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부유물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음전하와 음전하 사이엔 반발력이 작용을 하죠. 여기다가 음전하를 중화시킬 수 있는 양전하 물질을 넣어주면은 이 양전하 물질은 응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양전하들이 있어서. 만약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작은 덩어리들이 져가지고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덩어리,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것들 간에 또 더 큰 플럭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집어넣으면은 모든 덩어리들이 다시 양전하를 띠겠죠. 그러면은 작은 음전하들끼리 모여가지고 알럼과 이런 과도하게 집어넣어서 플럭은 만들어졌지만 이 플럭 자체들이 전부 다 양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이 플럭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더 큰 플럭이 되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만 적용해야지. 그래서 이 알럼을 써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클라리피케이션 과정에서 과량의 알럼을 집어넣는다는 건 결국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왜? 이렇게. 서로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과량의 양전하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폐수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될까요?
첫 번째는 잘 저어줘가지고, 제가 여기다 집어넣는 양이온과 떠다니던 음이온 사이에 어떤 블락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큰 블락들이. 이게 필수적입니다. 입자 크기가 커지는 블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입자 크기가 커지면은 앞에 테이블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가라앉는 속도가, 침감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빨리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것은 물리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무거운 경우 쉽게 가라앉는 걸 처리할 수가 있고, 만약 가볍다면은 부상보이법으로 물 위에 띄워가지고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플럭이 잘 만들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조심을 해야 돼요. 믹싱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과도하게 믹싱을 해가지고 플럭이 다 깨지면은, 우리가 크게 만들어준 이런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과도한 믹싱으로 이게 깨져버리면은 입자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침전이 빨라지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충분히 잘 섞이도록 하고, 그래서 적당한 플럭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그 믹싱 조건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약품 첨가량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어떻게 됐죠? 과도하게 집어넣으면은 작은 플럭들은 만들어지지만 이 플럭들 사이에서 전부 다 양전할 때는 플럭들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각각 서로 반발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때 커다란 플럭을 만들지는 못하겠죠. 그러면은 여전히 약품을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는 침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겠지만은 훨씬 더 큰 플럭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쉽게 침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약품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약품을 과소하게 사용을 해도 또 플럭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최적 양의 알럼을 사용해서 코아귤레이션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처리를 하는데 폐수 내에 있는 부유물, 서스펜디드 솔리드 음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응집시키려면 양이온을 첨가해야 되죠. 왜 알럼을 첨가할까요? 앞에서랑 똑같은 얘기인데 소듐 양이온이나 마그네슘 양이온보다는 알럼을 첨가하는 게 입자 크기가 작고 반경이 작고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응집력이 좋습니다. 강한 응집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중에서도 응집력이 가장 강한 3가 양이온들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4가 양이온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4가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중간이기 때문에 탄소나 실리콘은 양이온으로 역할을 잘 안 합니다. 화학적 처리에서 그렇죠. 양이온 염을 집어넣어가지고 양이온을 만들어주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알럼을 집어넣어가죠. 알루미늄 3가 양이온 상태.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상태의 그 폴리뉴클레어 스페이시스가 작용을 하기도 할 겁니다.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써가지고 칼슘 2가 양이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철을 사용해서 3가 양이온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3가 양이온. 그래서 여러분 폐수 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분석해보면 철의 함량이 높아요.
이렇게 철을 응집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 염을 사용하면은 좋은데, 가장 일반적인 게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값이 싸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이가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듐 알루미네이트,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죠. 철을 중에 2가의 철 아니면 3가의 철 등 다른 철들, 여기서 페리크로라이드보다는 설페이트 계열의 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알루미늄 설페이트, 건조된 상태로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을 14분자를 가지고 있는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다 공급이 되고 있고, 알럼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다양한 등급의 알럼이 상업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액상으로다가 덩어리로 공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갈아놓은 그래놀 형태이거나 그렇고, 파우더 형태거나 아니면 쌀 알갱이 같은 구조이거나, 그래놀레이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다 공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쉽게 집어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조되어 있는 형태의 이 알럼은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나 보관이 용이한 편입니다. 알루미늄 설페이트 알럼은 드라이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쉽게 이게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부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관하지 못하면은 장비의 부식이나 보관하는 곳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비도 잘 계속 사용한 후에 닦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장비의 부식의 원인이 될 겁니다. 우리의 피부나 눈이나 여러 가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터당 75에서 약 250mg 정도를 첨가를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돼요? 리터당 mg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산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1리터가 1kg이기 때문에 kg당 mg으로 환산을 할 수 있죠. kg당 mg은 일반적으로 다시 우리가 환산을 하면 ppm 단위가 될 겁니다. 이게 10의 3승이고 위는 10의 -3승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계산하면 10의 -6승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75ppm에서 250ppm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액상으로도 알럼이 공급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일반적으로 약 갤런에 11파운드 정도의 알럼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약 5.4파운드 정도의 건조 알럼이 용해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액상으로다가 알럼을 공급받게 되면은 핸들링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송 비용이죠. 왜? 건조되어 있는 드라이 알럼 말고 나머지 엑스트라 물을 운반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식성이 강하고, 그래서 장비는 항상 사용 후에는 그 알람을 다루는 장비들은 꼭 세척을 잘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알람에 약한 장비들은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알람을 사용하면은 박테리아가 크는 거나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디포짓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박테리아 죽이겠죠. 그 다음에 디포짓의 원인이 되는 성분들을 잘 응집을 시켜서 그 디포짓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컨트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알칼리 조건의 경우에는 그 과도한 알칼리의 pH를 조절하는 용도도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알람이 어떻게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알람은 아주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리텐션 에이드로 사용이 되죠. 알람이 리텐션 에이드로 사용되는 방법은 섬유의 음이온과 섬유 표면의 음이온과 다이, 산성 다이 또는 필러 또는 로진, 로진이나 산성 염료나 충전재는 표면에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고 섬유 표면도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정전기적으로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보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에다가 첨가하고자 하는 염료나 충전재나 로진 사이즈가 섬유 표면에서 반발돼서 튕겨나가게 돼요. 이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알럼을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보류가 향상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탈수 촉진제로 또 작용을 해요. 탈수 촉진제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탈수가 안 되는 요인들은 어떤 걸까요? 탈수 방해 요인. 탈수가 안 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은 두 가지죠. 입자가 굉장히 작고 비표 면적이 큰, 그 다음에 음이온을 띠고 있는 충전재와 미세분들이 탈수를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알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것들과 음이온을 띠고 이런 것들과 아미온, 알럼 사이에 적당한 크기의 플러그를 만들고 이 플러그에 종이에 보류가 된다면은 탈수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의 입자 크기를 응집체로 만들어가지고 입자 크기가 커지면은 비표 면적이 작아지고 비표 면적이 감소하면서 물을 잘 탈수시키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포메이션이 좋아지는 것들은 충전재가 어느 한쪽에 몰려 있을 수가 있는데 적당한 크기의 응집체들을 만들면은 탈수 과정에서 이 종이 내의 지료에 일정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용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이온성 팜이나 양이온성 전분보다는 알럼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나 양이온성 전분을 가지고 보류 향상제로 사용하기 전에 보류 향상제로 이걸로 사용하기 전에 작은 음이온 쓰레기들을 처리를 하면 좋은데 이 음이온 쓰레기 처리는 알럼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나 양이온성 전분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보류 향상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종이를 만드는 초지 공정에서 배운 거고, 또 다른 데 사용되는 것은 피치 컨트롤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알럼은 폐수 공장으로 와가지고 부유물, 아니 부유물이 아니라 서스펜디드 솔리드를 뭐라고 할까요? 물속에 떠다니는 굉장히 작은 그 콜로이드 사이즈보다 작은 그런 고체 물질들을 부유물인가요? 물질들이 있어서 물을 탁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응집시켜서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알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반 부분에서는 초지 공정에서 사용되는 알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 후반 부분 나머지 부분에서는 폐수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알럼이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응집을 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소량 첨가했을 경우와 과량 첨가했을 경우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그 물을 클래리피케이션 효율이 떨어지는지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지 공장과 수처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알럼의 다양한 반응 방법과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럼과 로진 사이즈제의 반응에 의해서 사이징 효과들이 생기는데, 사이징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알럼과 로진을 사용하는 그 로진 사이징에 관련된 것들을 75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